2024년 12월 새벽 6시 30분. 지금 한 남자가 휴대폰을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고 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상황을 쭉 보더니 휴대폰을 넣었죠.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경비원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 그리고 갑자기 이 경비원을 밀쳐가지고 벽에 부딪힌 다음에 발길질을 했고 경비원이 거의 지금 실신 직전입니다. 예. 자, 이 경비원은 지금 70대인데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이제 피하려고 하는데 폭행을 당한 경비원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지만 저놈들 진짜. 그래서 어렵게 이제 1층을 눌렀는데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뭐야? 문 잡았네. 지금 밖에 있는 남자가 밖에서 계속 버튼을 누르고 문이 안 닫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열어놓고 안 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은 계속되고요. 아, 진짜. 아니 저 CCTV 다 찍히는데 저. 젊은 저 진짜. 어떡해. 일단은 1층 버튼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했고요.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1층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같이 내렸죠. 경비원이 내렸는데 일단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화면은 안 잡히지만 옆에 그 남자가 서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한눈판 사이에 관리실로 경비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경비실 문을 이제 막 걷어차면서 진짜.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나 싶었는데 뭔가 다시 생각을 하고 나오더니 관리실 문을 계속 걷어찹니다. 자, 문 열어라, 나와라 하면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오랜 시간 동안 관리실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남자. 너무 섬뜩해. 경비원은 한참 동안 이 경비실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이제 구조가 됩니다. 70대 경비원을 향해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비원은 갈비뼈에 금이 갔고 뇌진탕으로 인한 통증 또 혈뇨를 보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저 경비원께서 자구적으로 걸어서 나가는 걸 보면 큰 상처를 입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본능이 더 각성되기 때문에 그 몸이 아픈 걸 잘 지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폭행 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3층 주민이 이미 어떤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합니다. 이 가해 남성이 어느 집 문을 두드리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고요. 현관 출입문 카드가 아니라 은행 카드를 들고 현관문에 계속 대면서 문을 마구 두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비정상이죠, 지금.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요.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려다가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던 것인데 사실은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이제 올라가서 내려가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더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 상황을 보고 경비원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1층 관리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에 가가지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가해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폭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비틀거리지도 않았고요. 상당히 그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술에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심신미약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똑바로 서서 보고 있잖아요. 흔들거리지도 않고 뭘 짚지도 않고. 그리고 막 비트비트거리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들어가서 1층 문이 딱 열렸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앞에 사람이 있나 먼저 본 것 같아요. 만취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술에 완전히 그 뇌가 영향을 받는 상황일 때는 손해가 위축되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자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저 상태에는 전혀 그 정도까지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행동을 술의 힘을 빌어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진짜 제발 처벌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 피해 경비원 측과 가해 남성은 합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가해자 측 태도에 피해 경비원 측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발.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 측이 원래 1,0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800만 원에 합의하자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 경비원 측은요 합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800만 원을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약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공탁금을 했으면 더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탁금이라는 제도가요. 원래 합의 의사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 없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법원에 자신이 그러한 합의를 위해서 사용될 돈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이걸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무척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습 공탁이라고 해서요. 재판이 열리는 선고기일 직전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 피해자가 그걸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공탁금을 걸었으니 나를 선취해 주시오라는 이런 어떤 그 행동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 먹튀 공탁이에요. 이건 뭐냐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을 걸었다가 재판이 끝나고 나서 감경을 받고 나면 공탁을 빼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게 돼요? 시간상의 차이를 이용해서 빼가 버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런 걸 노린 건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결국 경비원은 이 공탁금 받지 않겠다라는 명시된 의사 표시를 했고요. 합의는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재판 결과 가해 남성은 상해죄,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죄, 또 재물손괴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고 결국 징역 1년형 선고받았습니다. 뭐 경찰이 왔을 때 그런 건가 아니면은 경비원도 공무를 하고 있다고 그거는 하는 아니고요. 건가? 일단 그 남성이 체포됐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관을 폭행을 한 겁니다. 유치장 안에서. 예,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한 건데 그거는 적용이 안 된 건가요? 네,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아마 1년 동안 계속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2월 평화로이 오전 업무를 보고 있던 한 은행. 가방 하나를 들고 한 남자가 들어왔죠. 근데 가방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촉으로 위협합니다. 예. 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손님이 너무 많은데. 꼼짝 마, 꼼짝 마. 그리고 이제 앞에 총구만 보여주고 검은 봉지를 이걸 쌌어요. 그렇게 손님들은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고객분들이 이제 한쪽으로 막 다 도망가고 모두 주목, 다 나와, 다 이쪽으로 나오라고. 어떻게? 그래서 무릎 꿇어, 무릎 꿇어서 막 무릎 꿇기 시작하죠. 예, 고객분들이랑 직원을 인질로 지금 잡고.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서서 예, 이 강도를 제압합니다. 정말 용기를 내서 총을 잡고 예, 총을 잡았죠 지금. 와, 대단하다. 저 진짜 네. 고민 많이 하셨을 건데. 근데 와. 사실 저거 쏘면은 누가 맞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예, 이 손을 낚아채가지고 잡은 그 남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떨었을까. 그렇죠. 그때 할까 말까 막 그때 우와 용감하게. 와. 이게 불과 한 달 전 2월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검은 봉지로 권총을 싸가지고 은행에 난입한 남자가 지금 이제 30대로 밝혀졌는데요. 이 남자는 평소에도 이 은행을 자주 이용했던 고객이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사는 곳은 은행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은행을 자주 이용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특히 이 은행의 위치가요. 그 사람들이 쉽게 보고 들어올 수 있는 1층이 아니고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외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범행이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남자가 은행에 들어와서 한 행동에 약간 좀 허술한 점이 많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은행에 들어와 창구를 지나서 은행 지점장실로 침입을 시도했는데 옆으로 밀어야 열리는 문을 앞으로 밀어야 열리는 문으로 착각해 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지점장이 문을 잡고 버티면서 보안업체의 출동 버튼을 누른 겁니다. 네. 느낌이 어수선했어요, 뭔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지점장실 들어가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저렇게 은행 창구로 돌아와서 검은 봉지로 감싼 총을 휘두르면서 이제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남성이 은행을 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작 현금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려던 저 직원들을 다시 붙잡아서 인질로 잡고 가지고 온 캐리어를 주면서 가방 가득 5만 원짜리를 담아라라고 협박을 한 거죠. 총은 맞나요? 저게 총구가 보이긴 했다고. 이 남자가 갖고 있었던 권총은 8살 아들의 것이었답니다. 장난감 총, 비비탄. 자,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너무 두꺼운데 무가? 네, 지금 손잡이 분을 잡고 이제 위협을 한 건데 우리 집에 공룡 물총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비비탄도 아니고 심지어 요즘 비비탄 총 잘 나오잖아요, 총처럼. 왜 저런 행동을 한 걸까요? 예, 남성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에 실패한 후 취직도 되지 않고 5년 동안 무직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전처집에 얹혀 살고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하면 합니다. 할 수 있는데 5년 동안 무직이라는 게 사실 본인이 일을 안 한 거지. 그쵸.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게요. 게다가 그 이 남성도 8살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팀에 따르면 입학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뭐 가방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생활 형편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강도 연각을 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한심하네요. 저런 아이가 있는 저게, 아빠가 저게 무슨 짓이에요. 저게 진짜 아유. 강도 미수 혐의로 검거됐고 보면 구속됐습니다. 사용한 것이 진짜 총이 아니라 공룡 물총이고요. 아이들 장난감이고 실제로 다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은행에서도 전혀 금전적 피해도 없었죠. 결과적으로 보자면. 예. 하지만 저 행동은 보시다시피 직원들이나 고객들은 무척 공포감을 느꼈고요. 무서웠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행동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피해가 실제 없었다라는 것만으로 저러한 행동을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늦은 새벽 한 휴대폰 매장. 휴대전화 매장은 뭐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죠. 자, 새벽 2시 반인데 매장 앞에서 한 차량이 출발을 하다가 후진기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있던 차는 그리고 갑자기 야, 후진으로 돌진. 야, 후진을 해서 휴대전화 매장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렸어요. 와 진짜 빠르다. 이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 안해, 정확하게 안해. 자, 그리고 휴대전화만 챙겨가지고 다시 진짜 빠르다. 차에 탑니다. 뭐 몇 개 챙겨. 정확하게 찝어서 가는. 그리고 바로 도주합니다. 야. 황당하죠. 자, 범행에 걸린 시간 한번 볼까요? 모자 쓰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한 남자. 뭐 지체 없이 뭐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차 타고 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 딱 30초. 야, 1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번호판도 안 가리고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저건 뭐 대포차인가? 차도 훔쳤나? 이 남자는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2시 30분쯤에 차로 휴대전화 가게를 들이받고 가게에서 고가의 휴대전화 7대를 훔쳐서 달아난 사건인데요. 이날 범인이 30분 동안 훔친 휴대전화 7대의 가격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차로 이렇게 휴대전화 가게를 들이받은 이유가요. 네. 저게 유리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돌로 깨면 안 깨질 것 같아서 차로 들이받아서
깨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차량도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참 황당한 것은 절도범이 탄 저 차량은 네. 자신의 차가 아니라 렌터카였습니다. 렌터카였습니다. 왜? 정보 남지 않나요, 렌트할 때? 맞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절도범은 렌터카를 빌릴 때 본인의 직접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놓고 빌려왔습니다. 오. 야, 이거 보면 뭐야? 허술한데? 곧 잡힐 거 알면서도 당장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차를 놓고 도망갔잖아요. 저 범죄자가 잡혀왔을 때 가장 먼저 경찰에 진술할 수 있는 변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타지 않았다, 차. 네,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렌트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변명을 하겠죠. 나름대로의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는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 변명을 준비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보다도 짧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결국 확인을 해봤더니요. 범행 이틀 전에 해당 매장에 들려서 고가의 휴대전화가 있는 장소만 미리 위치를 파악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범행 후에 사건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중교통을 타고 휴대전화 가게 30여 곳을 돌아다니면서 훔친 휴대전화를 판 거예요. 그게 돼요? 대리점 매장 가서 그거를 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이 절도범은 과거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판매할 수 있는 허점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훔친 물건을 가계통 전화기라고 속입니다. 가계통 전화기. 이게 뭐냐면 개통 이력만 있는 미사용 기계예요. 이게 뭐냐면 중고 휴대전화의 일종인데 그 영업소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는 하지 않았지만 가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통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거죠. 실적만 올라가는 이런 전화기인데 개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중고 거래처럼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걸 알아서 이렇게 팔았고. 아이고. 그렇게 판매한 금액이 약 200만 원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돌아다니면서 팔고 하긴 했는데 잡히긴 잡힌 거죠? 당연히 잡혔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남성을 추적하던 중에 남성이 버리고 간 렌터카를 발견했고 차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고요. 사건 발생 20시간 만에 한 빌라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에 이미 추가 범행을 위해서 또 다른 렌터카를 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체포가 안 됐으면 이제 다른 곳이 또 파손되고 저렇게 범죄가 일어났겠죠.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게 많았잖아요. 휴대전화 가게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으로 3,053만 9,804원 지급하라라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명령도 받았습니다. 렌트카. 거기다가 렌터카 수리비를 자기가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1,000만 원치 휴대폰을 훔쳤는데 엄청 싸게 200만 원에 팔고 맞아요. 3천 몇백만 원을 보상해줘야 되니까. 네. 아유, 참 진짜. 젊은 나이인데요. 20대, 30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들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긴 건지 반드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새벽 지하상가를 걸어가고 있는 한 커플. 지하상가는 이미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제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두 남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셔터가 내려져 있는 가게 앞에 서서 뭐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쪽에서 웅성웅성 사람 인기척이 들리니까 서로 어머 놀라가지고 방향 다르게 주량랑을 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가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지금 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셔터를 올려줘라. 셔터맨 셔터를 올려줘. 저 틈이 나오네. 자, 여기를 지금 낑낑거리면서 남자는 셔터를 들고 있고 그 틈새로 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 빨리 들어가. 그래서 남자는 셔터를 올려주고 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불 꺼진 가게 내부. 여기 휴대전화 판매점이었습니다. 알고 노리고 왔구나.
자, 그래서 가게 내부로 들어간 여자가 서랍과 선반을 막 뒤지면서 휴대전화를 이제 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9대, 현금과 상품까지 털어갔는데요. 이 액수가 모두 1,600만 원이나 됩니다. 와. 자, 그리고 다시 나오죠. 이제 일단 물건 넘겨, 물건 넘겨. 물건 빼고. 그리고 그냥 간다. 그다음에 혀탈 다시 올려줘서 두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휴대전화 가게에 5분 만에 털어간 이 범죄자들 10대였습니다. 5분 안에 1,600만 원어치를 털어갔다는 게 네. 요즘 10대들 진짜 간이 너무 큰 것 같아. 여자분이 딱 다리 벌써 밀고 딱 낮게 낮춰서 들어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옆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좀 몇 번 해본 느낌. 한두 번 솜씨가 아니야. 이 10대 셔터맨 커플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도 이미 같은 수법으로 지하상가의 휴대전화 가게 2곳, 옷가게 한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훔친 물건들은 모두 중고 사이트에서 싸게 팔아가지고 다 현금화를 예, 시켰습니다. 이 10대 셔터맨 커플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경우는 특수절도에 해당하거든요. 예, 이 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액이 1,6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년보호 8호 처분 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털린 그 곳들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내주시나요? 그게 부모들이 일단은 책임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될 때 부모들이 갚아준다고 한다면 뭐 감경이나 감형의 사유는 되겠죠. 피해 물품을 얼마나 많이 회수했느냐에 네. 따라 다르고요. 근데 이미 뭐 중고 거래로 다 판매가 됐다고 한다면 그 구매한 재산자는 이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인 매매로 거래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어느 늦은 밤 서울 경부고속도로. 이게 지금 순찰차 블랙박스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순찰차가 가다가 보니까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저기 위험한데. 네, 서 있습니다. 버스 블랙박스거든요. 저 보이셨어?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기 되게 위험한데 참. 너무 위험한, 너무 위험한데 저거는. 예, 차선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귀신이에요? 네, 밤에 12시 20분쯤에. 몇 분 전 경부고속도로를 걸어서 들어오는 한 남성. 야, 이게 4차선인데. 저기 진짜 위험한데. 왜요? 무서워. 버스 전용 차로로 가서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버스를 잡은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버스를 잡고 어이구야, 너무 위험하다. 와. 저 목숨 내놓은 거네. 그래서 버스를 확인하더니 버스를 향해서 걸어가요. 날 좀 태워달라. 문 좀 열어주세요. 와.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버스가 못 가는 거죠, 지금. 저 몇 명이 타 있는데 더 위험하지. 그래서 마침 여길 지나던 경찰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버스 쪽으로 가서 이 남자를 끌고 갑니다. 저 남성이 버스를 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 집에 가게 버스 좀 태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는 것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네. 술에 취해가지고 고속도로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지금 4차선 이걸 횡단해가지고 버스를 세운 거예요. 새벽 시간 고속도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달리는 차 사이에 멈춰 있는 버스를 보게 된 건데요. 그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발견하고 상황 파악에 나선 겁니다. 근데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거의 질질 끌려 나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차량이 도로 위에 정차해 있으면 뒤에서 오는 차가 인식하고 그 대응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100km 구간 혹은 110km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100km 이상씩 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서 있네라는 걸 발견하고 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제동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요.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저 유사한 행동을 하다가 참극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30대 육군 소속의 군인이 고속도로에서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던 오던 SUV 차량이 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넘어져 있는 그 군인에게 뒤따라오던 차량 10여 대가 역과 계속 밟고 지나가는 거죠.
이런 어떤 참극도 발생했고 절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서 차를 세운다든지 하는 행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 갔으면 처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떤 예. 처벌을?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이런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로 광역버스 운행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구류가 뭐예요? 유치장 유치장에 유치장에 가둬두는 거. 가둬두는 잠깐 거. 네. 잠깐. 30일 이하 기간 정해가지고. 아니 구류를 약간 실망스럽네. 구속할 때 구, 체류할 때 류, 구류. 서울의 어느 한 주상복합 아파트. 구축에 사는 사람인데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쩌렁쩌렁 문을 열어놓고 크게 틀어놓으니까 옆에 주민이 뭐지? 자, 뭔가를 들고 여기 사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놨죠. 이거를 무거운 전자기기로 모이는데 뭐야? 뭐지? 우퍼 스피커인가? 자, 잠시 후에 이거를 바깥으로 막 던질까 말까 지금 결국 던졌습니다. 결국 던졌습니다. 무려 9층에서 무거운 물체를 아래로 던지는 한 남성.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형 깃발도 흔들고 펄럭펄럭 하다가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저런 게 왜 집에 있지? 그리고 그 남자의 한마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뭐예요? 왜 저러는? 그래서 옆집 사람들이 왜 저래 저 사람? 뭐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거는 TV를 바깥으로 내던졌는데 아래층 베란다에 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구, 선풍기 1시간 넘도록 계속해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와. 자, 지금 아래로 떨어져 있는 집안 기구들인데요. 산산조각이 난 기물들이 아래층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집안 살림은 다 갖다 던졌네. 주상복합이라서 그 상가 위에 떨어졌나 봐요. 그렇죠. 다행히. 다행히. 네. 그렇죠. 다행히. 사람들 지나다니는 곳은 아니고. 그래도 저게 뭐 바람 쐬러 나왔다가 맞았을 수 있잖아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물건들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뿌려졌고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특수상해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본인과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응급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이 응급 입원이라는 것은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관이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를 받아서 72시간까지 이 강제 입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2시간이 지나면 병원에서 나와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네요. 72시간이 지나면요, 본인이 동의하면 자의에 의한 입원,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 보호자가 되는 사람 입원하자 설득을 해서 그러면 이제 보호 입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행정 입원을 또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남자의 가족들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남자가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도 알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혹 이런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혹시라도 위험한 그런 요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자신에게 낙인이 찍힐까 봐 두려워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족들도 숨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절대로 그런 잘못된 인식이나 정신질환을 위험하게 보는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강원도 어느 한 아파트에 매달려 있는 한 남성. 보이죠? 베란다에 한 남자가 지금 매달려 있는데 자세도 지금 조금 이상해요, 그죠? 가운데 서 있는 게 지금 이제 아니고 몸이 앞을 보고 있어. 밖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불안하게 매달려 있네. 참. 근데 조금 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 남자가 5층부터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내려왔어요? 밧줄? 그 3층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 내려온 거야? 도둑인가 진짜? 도둑이라고 했는데 너무 대낮인데. 그리고 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에어매트로 내려오세요. 에어매트로 뛰어내리세요. 경찰이 이제 설정을 하는데도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서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3층 베란다 문을 여더니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단 침입이죠. 남의 집에 왜 들어가 있죠? 흉기 있잖아요. 네. 근데 다시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매달린 줄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에어매트에 내려오자 곧바로 체포되는 남성. 아,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 이거 놓으세요. 옆집에 들어가서 정리요. 나무망치로 한번 걸리고지 다 했어요? 체포영장 받았어요. 할아버지를 내리치는 거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그 체포영장에서 체포를 한 거고 지금. 나무망치. 네. 나무망치?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서 무려 2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한 한 남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를 나무망치로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왜 때리셨대요? 뭐 벽간소음이 있었나요? 한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은행으로부터 받은 전화의 내용은요. 옆집에 거주하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그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실행하겠다고 갔더니 이제 70대 할아버지가 계셨고 미리 준비해간 약 40cm 길이의 나무망치로 마구 할아버지 머리를 내리쳐서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경찰과 대립을 한 거예요, 저렇게 베란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 등으로 남성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처음에 문을 잠그고 버티면서 체포를 거부했는데요. 나중에 손에 정글도를 들고 위협하며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현병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계망상이 좀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망상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이 다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의 소지를 자꾸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빨리 치료가 개입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조현병의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바꾼 거예요. 공식 명칭을. 조율하다 할 때 조자를 쓰는 거고요. 현악기에 현자를 씁니다. 음정이 안 맞는 현악기를 조율하면 제대로 나오잖아요. 잘 치료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깨어야만 적극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도 저 사람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으면서 성격적인 문제, 공격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저 사람이 폭력 전과가 있어요. 나무망치, 정글도 같은 것들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폭력성이 원래 있었다는 이야기죠. 정신과적 질환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건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 판결문을 보면 1998년 이전에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주거침입죄 등이 상당히 무거운 죄인데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 한가로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한 남자. 예, 마무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추워서 지퍼를 올리는데 고개가 자연스럽게 들렸죠. 그런데 남성은 지퍼를 올리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정원화를 합니다. 잠시 후에 여자 한 분이 또 내리죠. 그리고 어디론가 달려나갑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16층에서 불이 났어요. 네, 연락을 받자마자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잠시 후에 아내가 다시 돌아왔고요. 계속해서 뭔가 전화를 하고 있죠. 예,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불났다고 알려주나 보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비상구를 이용해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기들도. 예. 자, 비상 계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다행히 지금 불난 걸 확인하고 연락을 취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내렸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아내가 3살 난 딸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야, 네. 제일 마지막에. 자,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정체는 소방관? 바로 소방관이었습니다. 네, 남편 소방관이 불난 거 확인하고 전화를 하니까 아내 소방관이 내려와서 계속 이제 무전을 하듯이 전화기를 이용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이 됐습니다. 우연히 16층 한 집에서 불길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당시에 주황색 불빛이 보여서 처음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인 줄 알았대요. 겨울이니까. 12월이었으니까 네. 또. 그런데 그 불빛이 일정하지 않고 좀 이상해서 지켜봤더니 이제 불티가 하나 탁 날리더랍니다. 그래서 곧바로 16층 화재 의심 세대로 올라가서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집에 불났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불난 걸 몰랐던 거죠. 이 발견한 소방관의 이야기처럼 베란다에 놓아둔 것이 아마 인화가 된 거라서 이 가족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집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층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불은 타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끊임없이 통화를 하면서 17층, 18층에 있는 모든 주민들 다 대피를 시켰고요. 그 사이에 다시 남편이 화재가 발생한 16층 그 집에 다시 가보니까 이제 베란다 쪽 방, 그 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바로 밖에 있는 소화전으로 달려가서 그 소화전 내에 있는 그 호수를 가졌다가 이제 불을 껐고요. 그 사이에 이제 소방 구급대가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제 화재 진압을 했고 현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수거를 하러 온 남편 소방관은 보시면 맨발입니다. 맨발에 슬리퍼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말도 안 신은 슬리퍼 차림으로 왔다가 지금 저 슬리퍼 맨발 차림으로 불 끄러 지금 막 가서 이동을 했던 거죠. 또 울컥했던 게 아니 불이 났으면 아무리 소방관이라도 3살 아이가 있으면 아이부터 일단 대피시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먼저 대피 방송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애를 뒤늦게 이렇게 대피시킨 게 너무 뭉클하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소방관들의 구호가 혹시 뭔지 아세요? First in, last out이에요. 언제나 위험한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으시니까 3살 딸이 있지만 본인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는 게 그냥 이 직업적으로 각인돼 있는 거죠. 소방관 부부가 히든아이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도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이제 아기를 데리고 나갈지 말지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16층 이상에서 화재가 난 건 확실한 것 같아서 저희 층이 12층이니까 이제 화염에 의한 위험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이제 심야 시간이다 보니까 화점층에 구조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면은 남편이 혼자 이제 보호 장비도 없이 수강 끌고 들어갔을 때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뛰어 내려간 거죠. 이제 아기 얼굴 보면서는 이제 조금만 울고 있어 엄마 곧 올게 이 생각으로 이제 뛰어 내려가게 된 거죠. 어떤 소방관이든 저희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화재나 주민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처했으면은 언제든지 몸이 먼저 반응해서 주민분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분들도 역시 저희 소방관들을 믿고 저희 행동 요령에 맞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혹시 저희 뭐 소방관 동료분들의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주변인들이 조금 많이 관심 갖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다 보면 저희도 많이 좀 힘을 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시간을 아파트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 사촌이 된다면 본인의 안전과 본인의 또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히든아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